안녕하세요. 무스비의 독서와 글쓰기의 무스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번이 1화인데요. 1화를 찍기까지 여러분들한테는 1화이겠지만 저한테는 1화가 아닙니다. 이미 2번, 3번 이제 이걸 문학 채널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여러 번 이제 중간에 엎어졌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그만둘 순 없다. 그래서 어떻게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저 혼자 하려다가 좀 잘 안 돼가지고 중간에 이제 어떤 분을 한 분 모셨었는데 또 안 되고, 또 다른 분을 모셨었는데 또 안 되고, 그래서 이번이 거의 한 3번째인가 그런 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좀 이건 어떻게든 내가 나의 의지로 끌어가야 되는 프로젝트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저한테 문학이란 되게 특별한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꿈이 소설가거든요. 거의 한 30년 정도 꿈이 소설가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제가 일기 쓴 거 보고 야, 너 글 잘 쓴다, 그 말을 듣고 나는 그러면 미래에 소설가가 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꿈을 갖고 계속 살아왔는데 소설도 안 읽고 소설도 안 쓰고 살아왔던 시간이 되게 길어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이제 좀 돌아보고 반성하게 됐고, 어떻게든 내가 글을 읽고 써야겠다. 제가 올해로 이제 37인데 내년이 38인데 이제야 책을 좀 펼쳐보게 됩니다. 이런 저를 보고 많은 분들이 좀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고, 저도 아무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요번 주에 읽었던 책은 이건데요. 짜잔, 정희진 선생님의 나쁜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고 쓴다, 요거를 읽었습니다. 다 읽진 못했고요. 3분의 1 읽었는데 그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크게 한 2부로 진행될 텐데, 1부는 요 책을 읽었었던 독서를 했던, 제가 밑줄을 그었던 부분들을 좀 중심으로 나눌 생각이고요. 2부는 제가 쓴 글을 읽고 이 글에 대해서 좀 나눠볼 예정입니다. 예, 한번 바로 들어가죠. 정희진 선생님의 양력을 읽어드릴게요. 여성학 연구자이시고 융합 글쓰기 인문학 강사이십니다. 다학제적 관점에서 공부와 글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서강대학교에서 종교학과 사회학을 공부하셨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여성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삶의 어떤 순간과 동일시할 수 있는 책 앞에서 오래 머물고 싶은 독자이자 글쓰기의 윤리와 두려움을 잊지 않는 필자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써있네요. 그리고 여러 책들을 쓰셨고요. 제가 특히 이제 첫 번째 책으로 이 책을 골랐던 이유가 정희진 선생님 강의를 제가 예전에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분은 시민사회 활동도 하셨고 특히 페미니즘 쪽에 좀 활동을 많이 하시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분이 글 잘 쓰신다는 거는 제가 친구를 통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분의 글 이전에 말을 먼저 만나봤던 거예요. 근데 말을 잘하신다. 잘하신다는 의미가 단순히 달변이다 이런 걸 넘어서서 본인이 생각했던 것들이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좀 삶이 응축되어 있다 그럴까? 삶이 녹아있다 그럴까? 그 진실성, 그리고 고민의 깊이, 이런 것들이 느껴져서 그때 당시에 되게 감동을 받았거든요.
이분은 정말 치열하게 공부하셨다는 게 제가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강의에서 열변을 토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이분한테 푹 빠졌고요. 인간적으로도 되게 매력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너무 되게 순수하신 것 같고, 정말 순수한 영혼이신 것 같고, 특히 인문 고전 쪽을 정말 깊이 다루고 계셨구나. 특히나 요번에 전 이 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글을 잘 쓴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근데 사람마다 글을 잘 쓴다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글을 잘 쓴다는 기준은 자기의 그러니까 몸과 자기의 그 삶과 말과 생각이 일치하는 거예요. 언행일치, 지행합일이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이 일치되는 분이구나. 이거는 그러니까 머리로 쓴 글이 아니라 온전히 자기의 그 삶으로 발로 뛰어다니시면서 쓴 글이에요. 누구나 아마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럼 머리말부터 한번 제가 밑줄 친 부분 위주로 한번 읽기도 하고 제 생각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좀 많이 읽을 것 같아요. 예. 구쪽, 머릿말, 나의 몸, 나의 무기, 나의 육체여 나로 하여금 항상 물음을 던지는 인간이 되게 하소서. 프란츠 파농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물음을 던지는 인간. 그리고 나혜석 님이 했던 인용구가 있는데, 우리 모두에게는 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칼자루를, 여자는 칼날을 쥐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역사를 채우겠습니까? 확실히 이런 부분에서 좀 여성의 입장이 약자, 실패 그런 것들이 느껴졌었고요. 나는 왜 쓰는가 라고 이제 이 파트가 있는데, 누군가 물어볼 때마다 나쁜 인간을 응징하려고 써요. 이제 이렇게 원래 말하고 싶으셨다고 해요. 나쁜 인간을 응징하려고 써요. 그리고 왜 쓰는가와 왜 사는가는 같은 표현이다. 모든 행위는 침묵이든 폭력이든 놀이든 노동이든 인간관계든 그리고 죽음의 방식까지 자신을 표현하는 퍼포먼스이다. 그리고 모든 표현은 자기만의 사유, 특정한 렌즈를 거침으로 각자의 몸을 통과해 걸러진 재현, 리프리젠테이션이다. 표현이 아니라 재현이 맞는 말이다. 글은 몸의 형식이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재현의 양식이 다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셨어요. 그래서 글은 몸의 형식이고 재현의 양식이다. 왜 쓰는가는 왜 사는가와 같은 표현이다. 그리고 제가 와닿았던 부분 위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계속 젠더 관련한 글은 여성도 남성도 불편하게 한다. 당파성이 뚜렷한 글이라 당파성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틀리면 틀리는 대로 욕을 먹는다. 격려보다는 비판이 많을 수밖에 없다. 글쓰기와 관련하여 가장 괴로운 경우는 두 가지다. 사회적 편견, 무지, 난센스, 어처구니 없는 이들과 싸워야 할 때, 그리고 간혹 독자나 출판 관계자로부터 내 글이 내가 가장 비판하는 다른 이들의 글과 비슷하다는 평을 들을 때다. 이렇게 실제 투쟁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띄엄띄엄 이제 이게 원래 글이라는 게, 문장이라는 게 이어지는 맥락이 있는데 제가 맥락을 좀 절단해가지고 중간중간 읽어드려서 한번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최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최대한 지은이 글쓴이의 그 의도가 왜곡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3쪽 선악은 규범적이지만 강약은 맥락적인 개념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부분이 저는 이 문장, 짧은 문장이지만 여기 안에 좀
많은 사유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선악은 규범적이지만 강약은 맥락적인 개념이다. 무슨 말일까요? 제가 해석했을 때는 선악은 말 그대로 규범적이라는 거는 뭐 텍스트 할 수 있는 그 뭔가 규범을 딱, 그러니까 규칙을 딱 세울 수 있는, 말 그대로 선악은 선악인 거죠. 아,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이렇게 뭐 규범적으로 규칙 아니면 법적으로 세울 수 있지만 강약, 강자와 약자는 맥락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맥락 속에서, 관계 속에서 강자와 약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어느 관계에서는 강자가 될 수 있고 어느 관계에서는 약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그래서 품위는 약자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약자에게는 폭력이라는 자원이 없다. 이런 세상에서 나의 무기는 나에겐 있되 적에겐 없는 것, 바로 글쓰기다. 적들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사고방식, 사회적 약자만 접근 가능한 대안적 사고, 새로운 글쓰기 방식, 저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내게는 보이는 세계를 드러내는 것. 내 억울함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나보다 더 억울한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러면서 세상을 배워야 한다. 그것이 품위 있게 싸우는 방법, 글쓰기다. 아, 저도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공감이 너무 많이 갔어요.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약자, 소수자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제 스스로도 제가 약자라고 생각하는 지점들이 있고, 물론 제가 강자인 지점도 있지만, 그래서 항상 약자, 글을 쓰는 이유에서 약자는 빼놓을 수 없는 지점인 것 같아요. 나의 억울함을 생각하고 나보다 더 억울한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러면서 세상을 배우고 품위 있게 싸워야 한다. 그게 글쓰기다. 그리고 대개 글쓰기의 3대 요소를 정치학, 윤리학, 미학이라 하지만 이 세 가지는 1대1대1의 균형과 조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정치학이란 입장인 거죠.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 너는 어디에 쓸 것이냐, 어느 입장에 설 것이냐, 이게 정치학이고, 미학은 문장, 얼마나 미문이냐, 글을 예쁘게 테크니컬하게 사람들한테 잘 이해되게끔 쓰느냐,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거겠죠. 미학은 문장력. 근데 윤리학은 방법이다. 특히 저는 이제 정치학과 미학은 뭐 한 번에 그냥 이해가 가는데, 윤리학이 뭘까? 이 단어가 막상 와닿지 않는 이유는, 어떤 단어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그 단어를 많이 안 써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단어를 아직 체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와닿는 거죠. 윤리학이 뭐지 도대체? 뭐 윤리학, 뭐 쉽게 말하면은 뭐 옳고 그른 것이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핵심은 윤리다. 소재에 대한 태도와 글쓰기 방식이 정치적 입장과 미학을 결정한다. 윤리만 잡히면 정치학과 미학이 해결되는 거죠. 소재에 대한 태도, 내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 혹은 세월호 참사를 당한 그 당사자들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 그 태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거죠.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탈식민주의와 페미니즘 사상의 핵심은 재현의 윤리이다. 재현 또 나왔죠. 리프레젠테이션. 누가 말하는가, 누가 듣는가, 누구의 목소리가 큰가, 누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은 무엇인가, 사회는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가. 이러한 권력관계의 동학은 교육 현장, 출판 시장, 미디어 같은 구체적인 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 글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중요한 거죠. 누가 말하는가? 저는 남성이에요. 30대 중반의 남성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고 중산층인가?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저의 그 입장, 위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타자화란 나는 그들과 다르고
그 차이는 내가 규정한다는 이른바 조물주 의식이다. 이러한 자기 신격화는 민주주의와 예술의 적이다. 윤리적인 글의 핵심은 다루고자 하는 존재, 소재를 타자화하지 않는 것이다. 타자화는 대상화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알고 변화시키고 재구성하는 것이다. 남을 억압하는 사람은 자신을 해방하지 못한다. 실천적이고 진보적인 글은 불쌍한 이들에 대한 리포트가 아니라 글쓰기 과정에서 재현 주체와 재현 대상의 권력 관계를 규명하고 다른 관계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다. 저는 항상 타자화를 좀 했던 것 같아요. 해방을 못했고, 일단은 나와 내가 다루는 그 글의 대상, 그 소재와 관계를 잘 못 맺었던 것 같고, 여기 계속 이어지는 글이 나는 작가다라는 식의 자의식에서는 자신에 대해 질문이 나올 수 없다. 특히 이러한 자세는 이른바 진보 진영의 글쓰기에서 두드러지고 혹세 무민의 위험도 크다. 나는 그들을 안다 혹은 몰랐다. 그들의 상황은 이렇다. 숭배, 연민, 공감. 나는 그들로부터 현실을 배웠다는 식의 글쓰기나 초월적 주체들의 힐링의 선은 나쁜 글로 보이지 않는다. 우월한 자신을 재생산하는 이러한 글쓰기가 바로 폭력이요 지배의 재생산이다. 자신을 주체로 상정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삼아 나를 제외한 나머지들로 세계를 규정하는 것이다. 제가 늘 이렇게 썼는데 항상 저는 이제 자기 고백적으로 제가 이제 좀 알바를 오래 했거든요. 지금도 알바하고 있지만 나는 알바생들을 몰랐어. 혹은 알바를 좀 하다 보니까 난 알바생을 정말 잘 알아. 그리고 알바생의 상황은 이래. 나는 알바생들로부터 배웠어. 현실을 배웠어. 항상 이게 저의 주요 레파토리였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진짜 많이 반성이 되더라고요. 낯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이게 이런 말들에는 은연중에 우월한 자신이 들어있는 거죠. 내가 그들보다 더 나은 거죠. 나와 the other, 다른 사람들로 나눠버리는 거죠. 이러면 안 되겠구나. 반성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고 쓰려면 나부터 나쁜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글을 쓰는 과정은 나의 세계관, 인간관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나를 검열하는 과정일 수밖에 없다. 결과보다 과정이라는 말의 의미는 결과에 연연하지 말라는 군자의 비현실적인 말이 아니라 과정에서 결과가 나온다는 뜻이다. 괴로운 과정에서 최선의 올바름, 아름다운 문장이 나온다. 이게 참, 이거 문이 열리고 내면의 모순이 드러나면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이 충돌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올바른 발언을 하기는커녕 나 자신에게조차 말이 되게 설명할 수 없다. 시인 이르사 데일리 워드는 이렇게 말했다. 20년이 걸리고 간이 망가진다. 일단 그래서 전 이 파트를 읽으면서 느낀 거는 자기 겸손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특히 한국 남자들이 대부분 그럴 거라 생각하지만 교만하고 오만한 지점이 있어요. 남성의 특징인 것 같아요. 내가 잘 알아, 아니면 내가 다 모든 것들을 위에서 아래로 우러러 내려다보면서 쓰는 거죠. 이게 얼마나 폭력적인가. 그런 생각을, 자기 검열, 자기 성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1장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1장의 제목은 윤리학과 정치학은 글쓰기의 핵심이다. 이게 이제 어떤 책이냐면 이 정희진 선생님께서 매주 신문에 올렸던 그 책을 리뷰한 글이에요. 책을 리뷰하면서 이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드러내시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굳이 이 책을 안 읽었더라도 책을 안 읽어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라서, 그리고 또 좀 정혜진 선생님께서 추천하시는 좋은 책들을 이번 기회에 찾아볼 수도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유가 여기 녹아 있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제목은 다 따로 달려 있지만 저는 책 제목과 지은이만 읽어드리고 그거 관련해서 정희진 선생님의 사유를 풀어가시는 그것들을 밑줄 친 거 위주로 한번 읽어드리고 저의 생각을 좀 덧붙이겠습니다. 새들은 제 이름을 부르며 운다. 김형경.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어떤 이제 생각을 하셨냐면 자살에 대한 낙인은 젊음에 대한 욕망, 죽음을 향한 공포 때문이다. 사는 기간을 국가신 절대자만 판단해야 하는가? 의학적으로 자살은 미래가 불행할 것이라는 확신에서 비롯된다. 미래가 불행할 것이라는 확신에서 자살하게 된다. 그러니까 자살에 대한 이제 사유가 담겨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좀 추측할 수 있는 게 정희진 선생님께서 그때 강의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뭐 브라질로 가야 할지 혹은 지구를 떠나야 할지 모르겠다. 뭐 농담 삼아서 농담 반 진담 반 하셨는데 그때 맥락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항상 자살을 생각하고 계시는,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 같아서. 헬 조선이기 때문이겠죠. 예. 미래가 불행할 것이라는 확신에서 자살을 사람들이 생각하고, 죽음의 반대는 호기심.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알 수 없다는 불안과 설렘이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알 수 없다는 불안과 설렘이지 당위로서의 생명이 아니다. 생명 때문에 안 죽는 게 아니라, 생명이라는 어떤 가치 때문에 안 죽는 게 아니라 설렘, 호기심 때문에 안 죽는다는 거죠, 사람이. 그리고 여기까지라는 개인의 판단을 존중하자, 이것은 개인의 자유 이슈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다 생각해본다. 나는 타인에게 삶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인가? 인간에 대한 혐오로 죽고 싶은 마음을 부채질하는 사람인가? 우리 사회는 구성원들이 어쨌든 살아보자는 의욕을 일으키는 매력적인 곳인가? 고통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가능성뿐이다. 생사의 갈등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들에게 제시되어야 할 것은 미지라는 기대가 있는 사회다. 저는 이 부분, 나는 타인에게 삶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인가? 혹은 인간에 대한 혐오로 죽고 싶은 마음을 부채질하는 사람인가? 이 부분, 삶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되고 싶다. 어쨌든 살아보자는 의욕을 일으키는 매력적인 곳인가? 고통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가능성뿐이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덧붙이기보다는 이 문장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여러분께서 그대로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정혜진 선생님도 이 책을 엮어내신 이유가, 신문으로 이걸 내셨는데 많은 그 글쓰기 모임에서 이 정혜진 선생님의 글을 이제 좀 필사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서로 나누는 걸 보고 듣고, 차라리 책으로 내자. 이분은 책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저도 가능하면 여러분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책을 사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자한테도 경제적으로도 또 도움이 되겠죠. 저는 이제 극히 일부분만 읽어드릴 뿐이니까. 그리고 다음 파트, 싸가지 없는 진보, 강준만. 타인에게 자기 의견을 설득해야 하는 사람에게 싸가지는 중대한 문제다. 정치인과 종교인이 대표적이다. 호감이 중요하다. 사실 인품과 인간적 매력은 삶의 도구가 아니라 지향이어야 한다. 감정은 체현된 사상이기 때문에
이성보다 더 이성적이며 정치적이다. 감정이 체현된 사상이래요. 이건 제가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솔직히 그 깨닫는 것들이 거의 없잖아요. 이미 아는 거야. 유치원 때 다 배웠어. 그런데 이거는 제가 새롭게 깨닫게 된 지점이에요. 보통 이제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을 나누고, 이성하고 감성은 완전 다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차원이 다른 거. 둘 다 영역을 침범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감정이 이성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건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감정이 체현된 사상이다? 이건 뭔 말이냐면, 이성이 내 몸에 체현되면, 여긴 영어로 embodied thought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사람이 생각을 하다 보면 그게 감정이 된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계속해. 저는 이 부분 이제 범죄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범죄자가 살인자가 갑자기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는 없다고 봐요. 우발적으로 보이지만 갑자기 우발적으로 보이는 그 살인은 이미 예전부터 내가 그런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동물을 학대한다든지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폭력을 겪었다든지 그러면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을 계속 키워왔겠죠? 그럼 그 마음이 점점 커져서 그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게 나의 감정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순간에는 계획적이든 아니면 우발적이든 살인을 하게 되는, 이거는 그냥 저의 경험이기도 해요. 제가 살인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편의점도 하고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거의 일하면서 거의 한 10년 정도 알바를 하며 살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손님을 죽이고 싶은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사람이라 무례한 손님을 만나거나 좀 거친 사람을 만나면, 물론 제가 싫어서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원래 그 사람 성격이 모나고 함부로 하는 예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나를 건드렸을 때, 근데 그런 것들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이 됐을 때, 지속이 됐을 때 저도 그 화가 쌓이겠죠. 욱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저 사람 죽여버릴 거야 이런 그런 상상도 하고. 예전엔 그래서 많이 힘들었어요. 알바하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이거는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 말이 공감이 가요. 생각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생각이 몸에 스며들고 그게 감정이 된다. 그럼 제가 갖고 있는 감정들은 내가 많이 생각했던 것들, 많이 곱씹었던 것들이 나의 감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나는 왜 종종 우울하고 종종 불안한가? 우울한 생각을 자꾸 하고 불안한 생각을 자꾸 하고, 그리고 아니면 음란한 생각을 자꾸 하고, 그러니까 그게 나의 감정이 되고 나의 습관이 되고 나의 일상이 되고 결국에 어떤 시점에서 터져 나오는 거죠. 생각을 잘 관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자의 자원이 세속적인 것, 이를테면 돈과 미디어, 폭력, 공권력이라면 약자는 보이는 자원만으로는 승부가 어렵다. 약자의 유일한 자원은 약자라는 위치 자체에서 나오는 도덕과 논리는 언어인 거죠. 이거다. 그러니까 저는 약자가 강자의 자원을 획득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강자의 자원은 돈, 미디어, 폭력이거든요. 약자가 강자의 자원을 획득하는 순간 강자가 돼버려요. 더 이상 약자가 아니에요. 약자는 자기가 쓸 수 있는 자원은 도덕과 논리래요. 논리는 얼마든지 제가 공부하고 하면서 습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저는 도덕 쪽에 많이 걸리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도덕적인 삶을 살았나? 솔직히 많이 걸려요. 많이 걸리고, 특히나 유명인들이
정치인도 그렇고 많이 성추문 같은 거, 성폭력 같은 것 때문에 많이 실족했죠. 자빠졌죠. 그렇다면 나는 거의 깨끗한가? 이것도 참, 그래서 참 도덕이라는 게,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와닿았어요. 약자의 자원은 논리와 도덕이다. 앞으로라도 지금까지는 도덕적으로 그러지 못했을지라도 도덕적으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광준만은 한국 사회 콤플렉스 조지프 콘레드를 빌려오자면 암흑의 핵심에 대해 수백 권의 책을 썼다. 진짜 수백 권이다. 그는 생각의 장소성을 지닌 드문 지식인이며 서구 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론을 만들어 온 지식 생산 패러다임을 바꾼 탈식민주의자다. 생각의 장소성, 우리 이론. 솔직히 이 한 줄 한 줄마다 논평을 뭔가 좀 덧달 게 되게 많아요. 근데 하면 하루 종일 해야 될 것 같아서 빨리빨리 넘어가야겠네요. 타인에게 옳음을 설득하려는 이들은 정치는 참혹한 것과 불쾌한 것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고 인간은 가치보다는 감정에 더 영향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성과 감정의 분리와 위계는 서구 철학의 낡은 산물이다. 감정은 최종 정치학이다. 감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사회는 왜 그리 진보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은가? 사회적 대안 마련은 공동체 모두의 일이다. 대안 없이 나서지 말라? 서민의 일상 자체가 대안의 근거다. 진보는 싸가지만 있어도 충분하다. 이 말. 진보에 대해서 비판 혹은 비난하는 말로 대안 없이 나서지 마라. 대안도 없는 주제, 이런 걸 많이 하죠. 근데 서민의 일상 자체가 대안의 근거다. 진보는 싸가지만 있어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책은 목민심서 정약용이고요. 이걸 다 읽으셨다는 건데 책을 진짜 많이 읽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런 게 나오죠.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의 직무 수행 스타일은 그 흔한 대의는커녕 직업 정신과도 거리가 멀다. 마치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는 식의 개인적 자아 실현, 코스프레에 가깝다. 대통령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 놀이를 하는 것 같다. 마음이 없는 리더, 그런 리더를 선택하는 사회. 두렵고 심각한 현상이다. 새로운 시대의 징조일지도 모른다. 이미 극소수는 양극화를 넘어 다른 공간에 산다. 그들의 대통령에겐 심서가 필요 없다. 마음이 있다면 보여주었으면 한다. 마음은 실천을 통해서만 감각할 수 있는 물질이다. 마음이 없는 사람과 마주할 남은 시간 심란하다. 이렇게 쓰셨고요. 다음 책은 미디어의 이해, 마셜 맥루언입니다. 미디어란 무엇인가? 몸의 확장이다. 오늘날 미디어 권력이 일상을 지배하는 이유는 미디어가 전달자가 아니라 그 자체로 메시지이며 몸의 확장이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중독은 그것이 내 몸의 일부 요소다. 기억은 뇌가 아니라 컴퓨터 파일에 있다. 현대인의 고독을 이야기할 때 미디어를 빠뜨릴 수 없는 이유는 외로움이 몸의 확장과 관련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가 발달할수록, 즉 몸이 확장될수록 타인과 친밀해지는 대신 나는 누구인지 모르게 된다. 몸이 비대해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인간이 자신이 확장한 것 혹은 만든 것에 사로잡히게 된 현실이다. 미디어에 대해서 저 되게 비판적인 관점이에요. 스마트폰, 우리 하루 종일 붙들려 있잖아요. 매 분마다 카톡을 확인하고 유튜브를 보고. 문제입니다. 문제예요. 매체의 역기능과 순기능을 논하는 것처럼 무능한 일도 없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트위터라는 매체가 작동하는 현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문제는 몇 년간에 걸친 수백 명의 투쟁이
팔로워 1만 명을 거느린 한 사람의 손가락으로 조작 가능해진 기술이다. 거대한 몸, 미디어가 타인의 노력과 진실을 간단히 앗아가고 있다. 실제 그렇죠. 수백 명이 투쟁해서 이뤄놓은 것을 팔로워 수만 명 거느린 한 사람이 순식간에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래서 트위터는 트위터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는 유명 인사되기 질병, 일명 셀프메이드 셀럽들로 넘쳐났다. 개인 간에나 오고 갈 내용을 게시하고 유명인과 친한 사이임을 선전하거나 경쟁자를 향한 어휘들이 지나쳤다. 셀럽이 되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을 때 공동체는 붕괴한다. 윤리, 아니 체면을 벗은 외설성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또 하나는 영화평론가 김혜리의 지적대로 남이 힘들게 쓴 책과 평론에 대해 단 한 글자, 빠, 까, 혐 이런 것들로 더 큰 권력을 휘두르며 커뮤니케이션의 마침표는 내가 찍는다는 쾌감에 중독된 이들이었다. 공론장, 매체가 많아지고 간편해질수록 사용자가 많아지고 중독될수록 소통은 불가능에 가까워진다. 몸의 확장으로 지구는 더욱 좁아졌다. 정말 공감이 되는 글이었고요. 그 다음 책은 대통령과 종교, 백중현. 최근 가장 우려스러운 기독교 근본주의 경향은 동성애 반대는 당연한 인권이라는 집요한 시위 세력, 한국기독교 청연합회를 비롯한 이들이다. 건국과 민주화, 교육, 복지 영역까지 기독교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그들의 성장, 아니 비대함이 친미, 산업화, 반공의 최전선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는 드물다. 나는 세계 최대 교회에 감격하거나 비판을 가하기 이전에 지역 공동체로서 교회의 적절한 신자 수는 몇 명인가 묻고 싶다. 이 교회는 기이하다. 그리고 39쪽에 노무현 같은 인물은 다시 나오기 힘들 것이다. 그의 캐릭터는 우리 사회의 가능성이었다. 노무현의 당선은 일본의 진보 세력에게도 충격이었다. 그들은 한국은 미래가 있는 나라라며 부러워했다. 연줄 없는 고졸 대통령, 일본은 지방의원부터 국회의원, 총리까지 몇몇 가문이 독점하는 철저한 세습 사회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인데요. 이거는 이제 통째로 인용한 구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노무현은 세례받은 천주교인이었지만 종교에 열성적이지는 않았다. 2002년 대선 후보 시절 김수환 추기경을 만났을 때 1986년 부산에서 송기인 신부로부터 유스토라는 세례명을 얻었지만 성당에 자주 못 나가서 종교란에 무교라고 쓴다고 솔직히 고백했다. 김수환 추기경이 하느님을 믿느냐 물었고 희미하게 믿는다고 답했다. 추기경이 확실하게 믿느냐고 재차 묻자 노무현은 잠시 고개를 떨구며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는 프로필 종교란에 방황이라고 쓰겠습니다. 이게 저는 은은한 감동이 왔어요. 정직하잖아요, 사람이. 이런 게 정직이라는 거거든요. 솔직한 거고. 보통 저였으면 당연히 믿는다. 근데 얼마나 이 감정이 디테일하냐면 하나님을 믿느냐 물으니까 희미하게 믿는다. 다시 물으니까 앞으로는 프로필 종교란에 방황이라고 쓰겠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매 순간 정리하며 살아가니까 이런 깊은 말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리고 다음 책 내 무덤 푸르고 최승자.
언제 어디서나 모욕이 일상인 사회다. 이제 이런 시를 쓰셨죠. 최승자 시인께서는 70년대는 공포였고 80년대는 치욕이었다. 나를 개패듭해줄 친구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오, 맞아 죽은 개가 되고 싶다. 맞아 죽은 개의 가죽으로 만든 양탄자가 되고 싶다. 이런 시를 쓰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그 정혜진 선생님은 최승자의 언어는 악을 압도한다. 그렇게 그는 자기 밖과 융합되어 있다. 시인이 어떤 태도로 세계와 대면하는가가 언어의 깊이를 정한다. 그는 작은 몸으로 고통을 돌보고 있었다. 이것이 우울증이다. 질병으로서 우울증이라기보다 윤리로서 우울. 인간은 세상과 대전할수록 더 아프다. 이거는 정의진 선생님 본인의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리고 저의 스승도 깊은 우울을 앓고 있다고 그러셨어요. 이 시대와 이 사회, 이 한반도의 상황을 보면서 깊은 우울을 앓고 있다. 우울하다. 배신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이거는 시대를 제대로 통찰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우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세계, 이 현실을 보고. 예수님이 우울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통탄을 했겠죠. 통곡을 했을 겁니다. 매일. 믿지 않는 자들을 보고 저렇게 죄에 쌓여서 살아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성인은 자기가 없고 남을 생각하는, 전 인류를 생각하는 사람이 성인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 갇혀 살죠. 나 하나만 잘 살면 되고 내 가족만 잘 살면 되는데, 이기적인 사람들이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쓰셨냐면, 조태호는 베테랑이란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부자죠. 조태호는 샘플일 뿐 심각한 경우가 아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망, 아나무인,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은 한 가지에 몰두한다. 내가 만든 조어로 표현한다면 안하일목 상태다. 권력, 돈, 사람, 유명 인사, 자녀 교육, 도박과 마약일 수도 있다. 이들에겐 한 가지만 중요하다. 그것이 나다. 세상의 기능은 자기 목적을 위해 동원되는 경지, 남의 생명과 상처는 귀찮을 지경이다. 시야는 미간의 폭보다 좁아져 점이 되었다. 이것이 지금 시대의 나 개념이다. 사람의 욕망이 사람을 먹어치우고 있다. 이런 사람 저 종종 봤습니다. 편의점에도 이런 손님들 종종 오시고요. 많죠. 아마 유튜브나 팟캐스트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 많죠. 끔찍한 사람입니다. 남의 생명과 상처는 귀찮을 지경이다. 저도 솔직히 근데 이게 내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런 마음, 이런 감정에 휩싸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어머니가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머니는 항상 저보고 이기적인 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맞는 것 같아요. 남을 비판하기 이전에 자기 성찰을 해봅니다. 나부터 잘해야겠다. 그리고 최승자 시인이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시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네요. 그리하여 21세기 동안 당신들의 발밑에 밟히며 넝마가 되어가고 싶다.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양탄자가 넝마가 되면 또 만들어야 할까? 이렇게 말이 붙었고요. 그 다음 책 만들어진 고대 이성시 광개토 대왕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슬라브의 지적이 아니라도 인류 역사를 통틀어 국가가 실현된 시공간은 단 한 번도 없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열망한다. 좋은 국가, 올바른 국사, 강하고 선한 지도자를. 제일 한국인 2세의 이성시에 만들어진 고대는 고대 국가의 존재가 실체가 아니라
동아시아 각국의 근대를 향한 욕망의 산물임을 파헤친 역작이다. 현대인의 나는 훌륭한 조상의 후예라는 자기 조작을 탈식민주의자의 버전으로 보여준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사가 근대 국가의 정당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발명된 것이라는 이 책의 주장은 하면서 나와요.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고대 국가가 발명된 거다. 그래서 광개토 그 왕비문은 역사는 해석의 경합임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요지는 역사가 아니라 기록자다. 자기 체험은 문헌학자의 절대 전제다. 국정이 문제인 것은 사실 왜곡과 미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역사는 기록하는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분야의 문헌학자가 많아야 하고 그들의 논의가 범람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이 성숙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국사가 붕괴되더라도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만들어진 교과서라면 찬성이다. 통치 세력의 입장에서 역사의 주요 목적은 국민의식 육성, 국가 만들기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젝이 만난 레닌이란 책인데 슬라보의 지젝 볼라디미르 일리치 레닌. 레닌을 반복한다는 것은 회귀가 아니라 그 안에 구현할 유토피아적 불꽃이 있다는 것을, 그가 하지 못한 일을, 그가 놓친 기회를 반복한다는 뜻이다. 사회는 서로 충돌하는 가치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어떤 올바름은 필연적으로 다른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뜻이다.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올바름은 없다. PC가 PC는 그 뭐 올바름 이런 뜻이겠죠. PC는 Political Correctness라는 뜻입니다. PC는 불가능한 개념이자 문제를 한 가지 원인으로 축소하는 환원주의의 산물이다. 책에 따르면 환원론은 실천 없는 이들의 무의식적 위치 이동이다. 어차피 안 될 일, 올바르게 보이는 주장이나 해보자는 것이다. 자기만 올바름을 추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을 두고 정치가 숨을 막는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최대의 선이 아니라 최소의 잘못이다. 우리의 지향점은 최대의 선이 아니라 최소의 잘못이라고 해요. 한마디 한마디를, 한 문장 한 문장을 곱씹게 되죠. 곱씹어 볼 문장이 많습니다. 생명권 정치학 제러미 리프킨. 한국 사회는 자본주의의 성장을 경제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 사람과 환경을 죽이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들이 무서운 이유다. 경제를 재개념화한다면 녹색당이야말로 경제를 살리는 당이다. 모든 존재의 문제를 권리로 접근하지 말고 존재들 간의 상호 연결이라는 의미의 권으로 해석하자는 것이다. 생명권은 경계 없는 구체의 사고다. 근대에 이르러 인간은 자신을 객관화하고 상대화하는 능력을 거의 상실했다. 이 행성에서 인간은 개체수나 생명과 생태의 질 문제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끔찍한 존재다. 다행스러운 점은 인간은 잠시 지구에 살고 있을 뿐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환경운동가들이 구호를 보통 외치죠.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 원전에 반대한다. 인간은 후대로부터 지구를 잠시 빌린 것이니 지구를 완전히 부숴버리지는 말자. 이런 논리를 펴는데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가 아니고 현재 나를 위해 원전에 반대해야 한다. 이 구호는 여전히 인간이 지구를 관리하고 있다는 발상에서 나온 오만이다. 지구가 인간의 것이 아닌데 누가 누구에게 지구를 물려주고 말고 한단 말인가? 정말 맞는 말이죠. 우리나라 청소년의 장래 희망 2위가 건물 임대인이라고 해요. 임대인이 파는 것은 노동이 아니라 시간이라고 합니다. 중세인들은 지주나 고리대금 업자가 부도덕한 직업인 이유를
자기 것이 아닌 하나님에게 속한 시간을 파는 횡령꾼이기 때문이라고 여겼대요. 지금은 다르다. 이후 인간은 착취를 정당화하기 위해 시간과 공간 개념을 새로 만들었다. 이런 지식이 요즘 유행하는 인문학이다. 그 다음 책 숨통이 트인다. 장서연 외. 그 정의진 선생님은 이런 질문을 자주 하신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까? 정치인, 종교인, 지식인은 성찰이 업무이다. 따라서 이들의 생각하지 않음은 죄악이다. 그래서 현실에 대한 나의 생각은 필자의 태도와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글쓰기 주제다. 녹색당 활동가들이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라고 이제 밝힌 문장들이 있는데 한번 몇 개 읽어드릴게요. 황윤이라는 분은 실제 전기는 오히려 남아 도는데 핵 발전소와 석탄 화력 발전소를 계속 짓고 있어서 정치를 한다. 장서연이라는 분은 야생 동물이 도로에서 차에 치여 죽는 로드킬은 도로 밀도가 지나치게 높은 사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남녀의 임금 격차가 10대 6인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치를 한다. 한재각님은 우리의 식량 자급률이 23%에 불과하고 쌀을 제외하면 5% 이하이기 때문에 전기 생산에서 재생 에너지 이용 세계 평균은 20%인데 한국은 1.9%에 불과해서 정치를 하신다는 거죠. 구자상님은 내 생애에 반드시 낙동강이 흐르는 것을 보기 위해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아요. 합당한 이유고, 이런 분들이 정치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유라면, 이런 분이 한 분쯤은 국회의원으로 있어야 그 분야를 살릴 수가 있겠죠. 나라에 진짜 다양한 이슈가 있는데 정말 필요한 문제 제기고 정말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의진 선생님은 나는 냉장고, 화장품, 핸드폰, 드라이기, 다리미, 자동차, 샴푸, 냉난방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의류, 신발도 구입하지 않는다. 대단한 철학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최대한 축소된 삶을 살고 싶다. 최대한 축소된 삶, 최소한의 삶. 진보는 단순화다라고 간디가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복잡하게 막 이것저것 필요 없는데도 저게 재밌어 보여, 아니면 예뻐, 아니면 뭐 유용할 것 같아, 그래서 사잖아요. 자꾸 사 모으는데 그래서 삶이 복잡해지는데 전기도 많이 쓰고, 사면 살수록 지구에 한 데는 최악이겠죠. 근데 이분은, 정의진 선생님은 최소한의 삶을 살고 계신다. 지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걸 고려하시는 거죠. 저도 반성이 많이 됐습니다. 성장하지 않아도 우린 행복할까? 세르주 라투슈. 한국 사회에서 진보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경제성장, 민주발전을 의미한다. 좋게 말하면 계몽주의 혹은 상식조차 진보의 범주에 포함된다. 파이부터 먼저 키워야 한다는 논리를 볼모로 삼고 대다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야만이 발전주의다. 이런 발상의 진보는 재개념화하거나 폐기할 때가 되었다. 우리 사회는 진보, 보수, 여야, 좌우가 갈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치적 입장이나 생활 방식은 큰 차이가 없다. 외모주의, 학벌, 국가발전 개념, 소비문화, 자녀교육, 표절까지 참으로 한국적이다. 일부 진보 인사들의 근거 없는 도덕적 우월성, 권력 지향은 일반 대중보다 더 쉽게 은폐된다. 그들만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그렇다는 얘기다. 성장지상주의를 벗어나는 것은 반자본주의 프로그램이고 근본적으로 정치적이다. 그 운동은 우파일까 좌파일까?
차후 정치적 이원성은 우파와 좌파의 구분이 아니라 생태학적 관점을 존중하는 이와 포식자로 나뉠 것이다. 좌우파는 차이보다 공통점이 훨씬 많다. 공통점의 핵심은 대상화다. 인간은 인간과 자연의 연결을 모두 끊고 자기 외부를 만들었다. 착취와 규정으로 사회적 약자와 자연을 통제하는 사고방식, 이것이 포식이다. 정말 신랄합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유서가 나와요. 운명이다. 질병으로서 우울증은 교통사고나 암처럼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책임감이 높고 뻔뻔스럽지 못하며 타인에게 분노를 전가하지 않는 성격에서 흔하다. 운명은 권력을 탈정치화한 표현에 불과하다. 운명은 구조의 힘에 대한 나의 대응이다. 리액션인 거죠. 즉 모든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다. 대개의 구조가 개인을 압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팔자를 타령한다. 운명을 극복한 경우는 복잡한 세상의 우연 덕분이다. 이 과정에서 승패와 무관하게 악의 그물에 걸려 몸이 헌신될 수 있는데 이른바 역사의 밀알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표현의 기술 유시민, 정훈이. 여기서 이제 유시민 씨가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 안도현 시인님의 시를 새롭게 해석한 게 나와요. 왜냐면 당신은 연탄재를 발로 찰 자격도 없어. 이런 거죠. 관료들한테. 시는 언어들의 언어, 메타포이기 때문에 은유는 다양한 해석을 가능케 한다. 시 한 줄이 사전 한 권이 될 수도 있다. 시인이 왜 잘났겠는가? 언어를 창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 책. 왜 한국 개신교는 동성애를 증오하는가? 한채윤. 사고방식을 훈련한다는 측면에서는 지름길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식이 구성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간은 양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통념, 양성은 다르거나 한쪽이 우월하다는 성차별, 동성애는 비정상이라는 인식, 이 세 가지는 연결되어 있다. 이 중 한 가지만 과학적으로 아니라고 증명하면 세 가지 주장은 모두 거짓이 된다. 이성애와 동성애의 구별은 남녀 구별을 전제하므로 성별 차별 자체를 문제 삼는다면 이성애 동성애 개념은 성립할 수 없다. 언제나 옳은 주장, 영원한 진리는 없다는 얘기다.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 혐오를 주도하는 세력은 일부 개신교 집단이다. 일부입니다. 일부. 개신교의 동성애자 탄압은 그들의 원래 관심사가 아니었대요. 한채윤은 개신교의 동성애 혐오가 신앙 때문이 아니라 이익 집단의 필요에 따른 절박한 정치적 전략이라고 분석합니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자 반공주의가 신앙심보다 깊은 일부 개신교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매우 불만스러웠다. 설상가상으로 유명 목사의 공금 횡령, 기도원 비리, 대형 교회의 목사직 세습, 교회 내부의 성폭력 사건은 대중의 불신을 사기에 충분했다. 개신교에 대한 비호감과 사회적 신뢰 추락은 교인 감소로 이어졌다. 반면 이 즈음 천주교의 신자 수는 늘어났다. 위기의 절정은 사립학교법 개정이다. 노무현 정부가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위해 교계의 돈줄을 통제하는 사학개혁을 시도하자 이때부터 개신교는 본격적으로 동성애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 개신교가 동성애의 해악을 진정 걱정했다면 동성애자 인권 운동이 성장할 때부터 반대했어야 맞다. 관심이 없다가 자신의 문제를 전가할 대상을 찾은 것이다.
동성애는 발견되었다. 동성애 이미지는 사회 통념에 호소하기 쉬운 데다 적이 강력할수록 명분도 강해진다. 동성애는 훌륭한 적으로 만들어졌다. 적의 구성 원리는 비슷하다. 적은 내부 비리를 은폐하고 결속시킨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해야 한다. 개신교는 동성애자를 좋아하고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죽음 앞에서 복거 1. 선한 마음이 나은 상상력이다. 대개 상상력은 머리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상상력은 지구 밖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보이지 않았던 곳을 생각하려는 마음이다. 상상력이 보이지 않았던 곳을 생각하는 마음이래요. 우리가 전단지 나눠주는 분들의 전단지를 받아줘야 되는 이유에 대해 나오는데, 전단지를 기꺼이 받아주는 작은 선행은 그들의 노동 상황에 대한 큰 상상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 세상에 부족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상상력이다. 정말 그래서 전단지를 받아줘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상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처지를, 모든 사람의 처지를, 상황을,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나와 있는지를 상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 사람에 대한 애정, 관심이 있어야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정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귀찮게 여기고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거죠. 애정 없는 사람, 그런 사람 많이 봅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도덕경, 노자, 언어 도다는 글자 그대로 언어의 길이 끊어진 상태다. 애초 출전인 불교의 경전 영락경에 따르면 너무 심오해서 말이 필요 없는 상태라고 하네요. 여성주의나 문화 연구에서 언어 도다는 피억압자의 언어 없는 상태를 말한다. 남성, 서구 중심의 언설 체계에서 탈식민의 첫 단계는 자기 언어를 갖는 것이다. 길이 없는 곳에서 시작해야 한다. 언어가 존재를 온전히 표현할 수 없다는 사실은 언어의 불완전성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이는 언어의 한계가 아니라 조건이다. 언어의 불완전성은 다른 언어의 가능성, 삶의 발전을 의미한다. 어처구니 없음, 말이 안됨, 기가 막힘, 할 말은 태산 같으나 말할 수 없음, 그래서 내 마음만 무너짐. 이 시대에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은 나뿐만 아니리라. 정말 공감이 되네요. 이런 상황이 많죠. 좋은 세상에서는 나쁜 사람이 잘 드러나지만 나쁜 세상에서는 악을 구별하기 어렵다. 지금 우리 사회는 나쁜 놈들 전성 시대다. 내가 만들어서 나 혼자 사용하는 시대적 인격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특정 시대의 대세인 캐릭터를 말한다. 지금 여기는 각자 도생, 누가 더 뻔뻔한가를 경쟁하는 곳이다. 공식적, 비공식적 약탈 능력과 무지가 권력인 사람이 성공하는 세상이다. 주변이나 자기가 속한 커뮤니티에 이런 사람이 판치면 다른 일을 찾아야 제 명예 살 수 있다. 불신과 사욕을 추구하는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명성과 생명 중에서 선택하지 않는다. 자기 명성과 남의 생명 중에서 선택한다. 남의 생명. 그리고 다음 책 평범한 가정에 태어났더라면 박근혜. 이 책 되게 재밌어요. 이 책에 대한 설명이 재밌죠. 이 책은 개인 박근혜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다. 다시 말해 이 책의 역사적 성취는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절대로 알 수 없음을 증명했다는 데 있다. 글과 저자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 책에는 저자가 없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글이 읽히지가 않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지은 일을 알고 읽으나 모르고 읽으나 차이가 없는 글이다. 문장력 문제가 아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그만큼 격렬하고 특이한 인생도 없을 텐데 저자의 경험과 캐릭터가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 글쓴이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를 때 나오는 전형적인 글이다. 나는 예전부터 그에 대한 호오나 비판보다는 어떤 사람인지가 궁금했다. 그는 독특한 인간형이다. 체현되지 않는 몸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다. 정치적 입장과 인간성의 미추를 떠나 살아있는 인간은 타인에게 감각을 준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살아있으되 선거의 여왕으로 활약할 당시조차도 사람이 아니라 상징, 물신의 느낌이 강했다. 주로 파시스트나 나르시스트에게 발견되는 자아가 없고 타인, 이념, 물상을 뒤집어 쓴 오브제 같다. 그나마 나는 그의 물신성이 굳건하고 생각했다. 한국 사회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고 지금도 파악 불가능한 상태다. 오로지 박정희의 딸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이 되었고 전 국민과 국가 브랜드는 회복할 수 없는 대가를 치렀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여기서 역사의 반전. 그는 근대화의 역군 박정희의 딸이 아니라 정말 평범한 최신의 가족이었다. 그리고 다음 책 신약성서입니다. 이거 읽으신 거죠?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옵니다. 이 구절은 상대방과 말이 안 통할 때 위로가 된다. 나는 주로 남들이 사소하다고 하는 일에 분노하는 편이라 이 말에 의지하며 살아왔다. 억울하고 분할 때 쟤는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모를 거야 라고 중얼거리며 참았다. 대화한들, 가르친들, 설득한들 알까? 소통 불가능 상황에서 최선의 지혜는 기대를 접는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고 가장 추악한 모습은 자기를 모를 때 나타난다. 대부분의 인간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산다. 내 행동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 가해든 자폭이든 갖가지 결과, 그 여파, 하긴 생각할 시간도 없다. 모든 사유는 뒤늦게 아픔이 찾아올 때, 피해를 당하고 적을 응시할 때 시작된다. 내가 한 행동도 누군가에게는 저런 탄식을 낳을 것이다. 내게 누가복음의 이 구절은 상처의 방패막이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지 않으려는 최저선의 정의를 일깨운다. 내 아무리 타락해도 최소한 일정 선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으리라. 내 추악함을 내가 모르는 상태, 그것만은 피하고 싶다. 죄의 원인은 두 가지로 나뉜다. 암과 모름. 자기 행동의 사회적 의미를 알기 때문에 저질러도 된다고 계산한 죄가 있고 무지나 미성숙으로 짓는 죄가 있다. 참 어떤 행동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실정법에조차 고정되어 있지 않다. 유전무죄, 권력, 힘이 법이다. 가장 대표적이고 유구한 사례는 성폭력이다. 성폭력 가해자는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사회가 자기 편이라는 것도 안다. 양심과 사상의 자유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면 약탈자의 깨달음 여부는 그 사회의 역량에 달려있다. 죄는 사회적 판단이지 개인의 양심, 무지 여부가 아니다. 자기가 한 일을 모르나이다. 예수의 상황은 불리했고 그래서 용서했다. 용서는 약자의 유일한 특권이기 때문이다. 저들이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최순실급 연루자들은 최소한 종신형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자신이 한 일을 안다. 아니 몰라도 상관없다. 정의는 그들의 교정이 아니라 공동체의 정상화다. 인간이 변하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상대방이 저항할 때이고 나머지는 자신이 고통받을 때이다. 그 다음 책은 노년은 아름다워, 김용옥입니다. 나는 여성이고 나이 들어가고 있다. 이제 나이 든 여성에 대한 혐오가 기다리고 있다. 무엇을 아름답고 무엇을 추하다고 느끼는가? 그 느낌의 지각보전은 사회적인 것이지만 여성도 노인도 자기 혐오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노년 담론 중 흔히 회자되는 논리가 곱게 늙기다. 나는 이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일단 나이 듦은 곱지 않다는 전제가 있다. 또한 내면의 아름다움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곱게 늙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이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리고 왜 노인에게만 곱게 살라고 하는가? 그렇죠. 지은이는 타인에게 흥미를 보이지 않는 사회, 타인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사회에서 서로를 염려하며 기꺼이 짐이 되어주는 인연사회를 제안한다. 불성실과 무능력을 연줄로 해결하려는 사람, 나 홀로 간편하게 살려는 사람, 처지가 어려운 타인과 엮이지 않으려는 사람, 타인을 집요하게 괴롭힘으로써 낙오된 자기를 잊으려는 사람, 이들은 모두 달라 보이지만 사고방식이 같은 이들이다. 혼자 살만한 상태가 영원하리라는 믿는 오만, 노년은 이토록 멀리 있다. 그 다음 책,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신영복. 이게 경북 성주군 주민들이 사드 반대 투쟁을 했잖아요. 거의 다큐멘터리 파란 나비 효과를 보고 이제 정은진 선생님이 하시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등장인물이 여성인 이 영화에는 나중애와 필요악이 없다. 한국 사회 운동에서 흔히 등장하는 비인간성, 어떤 문제는 중요하고 어떤 문제는 사소하다는 위계, 악이지만 필요한 일이 있으며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없다. 주민들은 사드를 다른 곳에 배치하거나 군수가 다방이나 술집 여자들을 비하하면 더욱 강력하게 저항한다. 이 투쟁에는 국가의 힘을 어떻게 당하겠냐며 겁먹은 일부 남성 외에는 소외된 사람이 없다. 타인을 타자, 디아더스로 만들지 않는 삶이 여기 있다. 주민들은 일상이 투쟁이고 정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평화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일상과 전시가 따로 있다는 것, 군사주의와 평화는 대립한다는 사고다. 평화는 평화교육이나 비폭력 대화가 아니다. 왜 이런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특히 비쌀까? 평화운동가인 어느 수녀님의 말대로 평화로운 대화를 하려면 속에서는 불이 나는 법이다. 연대는 우리말로 번역되지 않는다. 약자를 볼모로 한 힘있는 자들의 권력 증식 카르텔이 있다. 재벌의 담합이나 남성 연대가 대표적이다. 또 다른 하나는 사회 정의와 타인을 이해하는 과정으로서의 연대다. 전자는 약자를 쫓아내지만 후자는 타인을 수용하면서 자신을 다시 구성한다. 쫓겨나는 사람들은 주로 범여성들이다. 성소수자, 성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낙인 찍힌 이들이다. 한국 사회는 이들에게 함부로 하라는 국민교육 헌장이라도 있는 듯하다. 이들이 주로 듣는 말이 나중에 해결하자다. 이 나중에가 흥미롭다. 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누구의 입장에서 나중에인가? 배부른 사람이 며칠 굶은 사람에게 나중에 먹어요 라고 말할 수 있나? 아니면 당사자가 저희는 나중에 먹을게요 라고 하겠는가? 즉 나중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말이다. 그 다음에 이제 신효복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도울 수 있을 뿐이며 남을 돕는다는 것은 그 스스로 도우는 일을 도울 수 있음에 불과한지도 모릅니다.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으며 함께 걸어가는 공감과 연대의 확인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입장의 동일함은 관계의 최고 형태가 된다. 연대의 의미에 대해 이보다 더한 명문이 있을까? 이 당파성과 위치성.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은 감옥의 사상이다. 1968년부터 20년 20일 동안 엘리트 사상범은 밑바닥 인생들과 살면서 그들과 자신의 같음과 다름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했다. 그렇게 그는 생각 없이 살아도 되는 남성의 특권은 누릴 수 없었지만 타인을 타자로 만들지 않고도 남성이 된 드문 인간이 되었다. 1000만 번의 외로움 끝에 다다를 수 있는 경지다. 제가 요즘에 신영복 선생님의 강의 나의 동양고전 독법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이분 책 되게 좋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생각 없이 살아도 되는 남성의 특권을 누릴 수 있었지만 타인을 타자로 만들지 않고 남성이 된 드문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정은일 선생님은 평을 하십니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타인을 타자화하지 않고 대상화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도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같은 알바생들을 타자화하지 않고 손님들을 타자화하지 않는 거, 타자화를 하지 않는 건 대상화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거는 함부로 규정하거나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죠. 내가 정말 그 사람들의 처지 상황을 알고 있을까? 애정과 관심이 없으면 말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다 품는 거죠. 모든 사람을 품는 거죠. 그 다음 책, 연암 박지원의 글 짓는 법, 박수밀. 이오덕은 글은 짓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임을 강조했다. 그래서 지은이가 아니라 글쓴이다. 관념적인 이야기를 지어내지 말고 자기 삶에 근거한 살아있는 이야기를 쓰라는 것이다. 어느 누가 동의하지 않으랴. 글짓기든 글쓰기든 문장의 최대 이슈는 과정과 목적이다. 참, 글쓰기를 정치적 투쟁의 일환으로 본 연암에게는 주장이 가장 중요했다. 흔히 표현력이라 불리는 능력은 주장에 맞는 어휘 선택과 문장의 배치로 이루어지는 입체 만들기, 집짓기이다. 하지만 주장이 있는 글은 동의와 이해를 얻기 어렵다. 주장을 효과적으로 소통하려면 이기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상대를 설득하고 그 과정에서 내가 성장하려면 정세와 독자, 주제, 나의 위치를 다각도로 고려하여 아름다운 짓기를 위해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 이것이 글쓰는 과정이다. 내가 이 책으로부터 가장 격려받은 부분은 글짓기의 목적이 도덕과 인륜이 아니라 뜻을 펴지 못한 인간의 마음을 드러내는 데 있다고 본 연암의 성정이다. 사기의 사기입니다. 사기, 사마천. 사기의 문면을 읽지 말고 친구를 변호했다는 이유로 궁형을 당한 사마천의 울분을 읽으라는 것이다. 글을 쓴다는 것은 아프고 속상한 마음을 형상화하는 행위다. 이른바 발분져서 분한 일을 당하고 나서 그것을 글로써 풀어내는 것이다. 이것이 연암이 주장한 글 짓는 목적이다. 주장할 것이 없는 사람, 주장이 없어도 되는 사람은 글을 쓸 필요가 없다. 안주 상태에서는 참된 문학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단도직입적으로 글이란 뜻을 드러내면 그뿐이다. 뜻을 드러내다의 원문은 사의인데 직역하면 뜻을 쏟아낸다는 뜻이다. 자기 주장이 창작의 요체다. 남을 아프게 하지도 가렵게 하지도 못하고 구절마다 범범하고 대면대면해서 우유부단하기만 한 글을 어디다 쓰겠는가. 정말 공감이 가네요. 내가 아프기 때문에, 속상하기 때문에 글을 쓰는 거죠. 풀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글을 쏟아내야 되는 거죠. 이 감정, 이 격한, 이 화, 분노, 어떻게 보면 정치가 잘못하고 있어서 분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약자들, 소수자들이 탄압받거나 억압받거나 고통받고 있어서 분노할 수도 있죠. 아니면 내가 어떤 트라우마에 시달리거나 어떤 폭력을 당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쏟아낼 수 있죠. 이런 글쓰기가 다른 사람도 올릴 수 있다. 정말 공감하고요. 그 다음 기영도 산문집 기형도. 그는 희망을 부숴야 뭔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여행기는 희망에 지칠 때까지 지치고 지쳐서 돌아오리라 였다. 흔히 회자되는 루신의 말도 희망에 대한 긍정이 아니다. 땅 위에 길이 없는 것처럼 원래 희망도 없다는 얘기다. 많은 사람이 걸어 다니면 길이 만들어진다는 실행의 고단함을 강조한 말이다. 희망은 삶에 대한 특정한 사고 방식을 집약한다. 미래, 지향, 긍정, 바람. 사람들은 이 말을 편애한다. 희망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표현 그대로 생각하면 절망이 희망적이다. 절망은 바라는 것을 끄는 상태, 희망은 뭔가 바라는 상태. 어느 쪽이 더 희망적인가? 상처와 좌절은 객관적이지 않다. 기대에서 온다. 무엇인가를 바라는 상태, 소망, 원망, 희망은 종교다. 바라지 말고 바라는 현실을 살면 된다. 희망은 필요 없다. 대중에게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바쁜 이들은 주로 정치인과 종교인이다. 요즘은 지식인이나 사회운동가도 힐링이라는 이름의 희망을 말하는데 이건 진짜 절망적인 현상이다. 그들의 임무는 고통을 드러내고 사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그래야 할 사람들이 대중이 원하는 희망을 이야기한다? 불길한 징조다. 희망은 바라는 것이므로 어차피 현재에는 없다. 내가 생각하는 희망의 문제는 두 가지다. 우리 사회는 희망이 없다. 맞다. 하지만 희망과 현실을 대립적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이런 좌절이 오는 것 아닐까? 현실의 일부인 어두운 현실을 드러내면 희망이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한다. 세월호는 이제 그만 같은 논리가 대표적이다. 또 다른 문제는 바랄 망 자체에 있다. 이것은 미래의 비전이다. 실천이 아닌 이미 도착한 마음의 상태다. 미래상이 현실과 멀어질수록 희망은 부정의를 미화하게 된다. 이때 사람들은 세월호 이슈를 회피하고 황우석 사태를 부정한다. 그리고 이를 기억하려는 사람들을 절망의 메신저로 취급한다. 기영도가 살았던 1980년대에 비해 지금 사람들의 욕망은 하늘을 두 쪽 낼 만큼 강렬하다. 실현 가능성은 그 반대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죽을 만큼 노력하거나 노력해봤자 불가능한 일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시대의 희망은 통치 이데올로기에 가깝다. 대중은 착해 보이는 말, 희망으로 대응한다. 현실은 물질이고 희망은 생각이다.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이 쉽기 때문이다. 희망과 현실의 간극이 클 때 우리는 절망한다. 절망에 대처하는 가장 위험한 방법은 희망이 인식이 되어 그 인식을 행동으로 옮길 때다. 나는 희망을 버리는 것이 치유라고 생각한다. 세상은 명절 인사처럼 모든 이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인 동시에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 자유로운 사람, 희망찬 인생은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이다. 원하는 것이 있을 때에 인간은 무엇인가의 볼모가 된다. 희망은 욕망의 포로를 부드럽고 아름답게 조정하는 벗어나기 어려운 권력이다. 네, 여기까지 가 1장의 내용이었어요. 95쪽까지 살펴봤고요. 아, 정말 많네요. 정말 좋은 문장들이 많았고 깨닫는 것도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한번 이어서 2장 많으면 3장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이따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